이제 패커스와 바이킹스의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커스가 43대 34, 9점 차의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 스코어는 사실 이 경기 내용을 좀 대변을 잘 못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차보다 더 확실한 기록을 말씀을 드리면 41분 16초 대 18분 44초. 좀 직관적으로 이 경기의 내용을 좀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스코어는 이제 미네소타가 경기 막판에 예. 이제 불꽃 추격을 하면서 좀 이제 좁혀졌었고 사실상 경기는 뭐 4쿼터 중반 정도에 이제 패커스가 점수를 확 벌리면서 네. 거기서 이제 끝났었죠. 그렇습니다. 4쿼터 초반에 이제 18점 차까지 벌어지면서 게임이 사실상 터졌던 경기였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타임 오브 포지션이 그 정도가 차이가 났다. 워낙 이제 그린베이가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패커스부터 좀 얘기를 하면 로저스 온 파이어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1라운드에서 이제 조던 러브 선수를 뽑았던 패커스였잖아요. 어떤 이제 로저스를 자극시키는 어떤 승리의 토템 역할을 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베이 구단이 그것까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예. 뭐 결과적으로 이제 로저스가 좀 각성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예. 일단 이제 스탯을 좀 살펴보면 44개의 패스 시도 중에 32개를 성공시켰습니다. 72.7%의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364야드와 함께 4개의 터치다운, 인터셉션 없었습니다. 이게 특히 전반에만 201야드와 함께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던 에런 로저스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로저스 선수가 이 경기에서 일라이 매닝을 제치고 이 NFL 올타임 패싱 터치다운 7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로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커리어가 남아있는 선수기 때문에 예.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로저스의 경기 퍼포먼스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결국 2쿼터 막판에 이제 나왔던 터치다운 2개였어요. 예. 이제 요즘에는 좀 쿼터백들이 뭐 달리는 쿼터백도 많고 조금 이제 짧은 패스들을 위주로 이제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선수들이 많은데 네. 로저스는 이제 아직도 뒷볼을 좀 사랑하는 그런 로맨티스트다. 저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이 경기에서도 그 2쿼터 막판에 뒷볼 2개가 이 승패를 좀 갈랐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로저스 선수가 정말 전성기의 모습을 이 경기에서 보여주면서 올 시즌 이제 패커스 팬들의 마음을 좀 설레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리시버 다반테 애덤스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14개의 리셉션과 함께 156야드 그리고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라우트를 진짜 살벌하게 타더라고요. 괜히 에런 로저스와 다반테 아담스가 영혼의 파트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거의 뭐 불붙은 로저스가 패스를 아담스에게 족족 꽂아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 이제 마르케스 발데스 캔틀링 선수까지 96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 뭐 괜찮은 스탯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아쉬웠던 부분이 이 선수가 좀 결정적인 드랍이 있었습니다. 뭐 이 경기는 이제 그런 드랍들이 이제 묻힐 정도로 뭐 로저스가 워낙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그린베이가 승리를 가져가는 데는 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결정적인 상황, 그러니까 조금 더 강팀과의 클러치 상황에서 이런 드랍이 나온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에런 로저스가 아닌 이 에런 존스가 중심이었던 패커스의 공격이었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첫 경기밖에 안 치렀긴 합니다만 이 중심이 다시 에런 로저스에게 좀 넘어왔다라는 느낌을 줬던 첫 경기였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네소타가 세컨더리가 다 젊고 경험이 없는 선수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를 좀 공략하기 위해서 뭐 이번 경기 한정해서 좀 패스를 많이 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이번 시즌 기존의 패커스의 공격 방식대로 돌아간 것인지는 네. 이제 다음 경기 그 다다음 경기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줬었던 그린베이 패커스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수비 쪽을 좀 살펴보면 제이어 알렉산더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선수가 5개의 태클, 하나의 색, 하나의 태클 폴로스, 하나의 QB 히트 그리고 인터셉션과 함께 이 패스 블락까지 만들어놨는데 2000년도 이후에 색과 인터셉션, 세이프티를 한 경기에 모두 기록한 3번째 선수가 됐다 그래요. 특히 그 세이프티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이제 경기 초반에 로저스가 이제 레드존에서 한번 공격을 실패하고 나서 약간 분위기가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바로 이 알렉산더가 세이프티로 이제 분위기를 잠재웠거든요. 예. 이제 그게 초반에 좀 결정적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이 경기를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시즌 전에 이제 저희가 프리뷰를 준비하고 이럴 때는 그린베이 패커스가 뭐 지구 우승을 할 만큼의 어떤 전력이긴 하지만
어쨌든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좀 경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오산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큰 이변이 없는 한 뭐 선수들 부상이 많으니까 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첫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그린베이 패커스가 무난하게 지구 우승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막전이기도 했지만 NFC 놀스의 지구 우승 향방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어요. 그렇죠. 특히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제 우승 경쟁 라이벌을 이제 홈으로 불러서 했던 경기였는데 네. 거기서 졌던 게 좀 더 뼈아팠습니다. 예. 이제 바이킹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커즌스가 커즌스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전에 커즌스 선수가 기록했던 패스가 5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패스 시도 자체가 5번밖에 그렇죠.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미네소타가 지금 19분도 공격을 하질 못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커즌스가 뭔가 뭐 게임을 풀어갈 만한 그런 기회조차 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로저스가 잘했던 것도 있지만 이제 커즌스가 공을 받았을 때 좀 오랫동안 이제 공격권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점도 분명히 이제 좀 책임이 있다고 봐야겠어요. 예. 물론 이제 경기 종합적인 스탯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25번의 패스 시도, 19번의 성공. 그러면서 259야드와 함께 2개의 터치다운, 하나의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었던 이 커크 커즌스 선수였는데 전반 기록을 살펴보면 기록이 굉장히 좀 처참해집니다. 아까 로저스가 2쿼터 막판에 이제 디패스 2번을 꽂았다. 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2번의 터치다운 사이에 커즌스의 인터셉션이 있었어요. 예. 그 장면이 이 경기를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뭐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스탯을 좀 살펴보면 아까 이제 5번의 패스를 시도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3개가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률이 60%. 거기다가 이제 54야드, 거기다가 터치다운 없고 인터셉션 하나. 그러니까 패스 레이팅만 보더라도 57.5점이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어떤 커크 커즌스의 전반적인 스탯을 놓고 봤을 땐 나쁘지 않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투 포지션 이내로 추격할 수 있는 점수차 이내에 있을 때까지 기록한 성적이 굉장히 처참했다. 뭐 스테펀 딕스도 없었고 뭐 이런 스킬 플레이어들의 부재 속에서 커즌스가 좀 힘든 경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커즌스를 도와줘야 되는 게 델빈 쿡이잖아요. 예.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프리뷰 녹화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델빈 쿡의 연장 계약 소식을 저희가 접해서 맞아요. 그때는 사실 이제 다뤄드리질 못했는데 5년에 6,300만 불에 이제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 자체는 뭐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 뭐 쿡도 이 경기에서 이제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러싱 야드가 50야드 정도에 묶였어요. 예. 그러면서 뭐 커즌스를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미네소타 바이킹스 공격의 어쨌든 핵심이 델빈 쿡 선수고 델빈 쿡 선수가 러싱을 어쨌든 이제 좀 보여준 다음에 러싱에 이제 좀 시선이 쏠릴 때 커크 커즌스가 이제 플레이 액션 또는 이제 롤아웃해서 이제 공격을 이어가는 방식을 좀 취했었던 미네소타 바이킹스였는데 그런 모습이 이 경기에서 전반엔 잘 구현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좀 끌려가는 상황이 됐고 델빈 쿡 선수가 어쨌든 많은 스냅을 받지 못하니까 미네소타 공격이 후반에 뭐 쫓아가기 바쁘긴 했지만 결국 이제 패커스가 어느 정도 이제 거리를 벌리면서 뭐 최소한의 실점만 허용하고 계속해서 시간을 잡아먹는 그런 식의 운영을 했던 게 바이킹스를 좀 잡는데 주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미네소타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제 쿡의 러싱 그리고 커즌스의 플레이 액션 예. 이 두 가지 무기를 좀 가다듬어야 될 것 같고 사실 미네소타의 이번 경기에서 더 아쉬웠던 점은 저는 좀 수비라고 보여져요. 예. 최근에 바이킹스가 이제 강한 로스터를 바탕으로 이제 강팀으로 군림을 했었던 데는 결국 단단한 수비가 그 바탕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데닐 헌터 선수가 목 부상으로 아웃이 되면서 나오지를 못했고 이번 시즌에 합류한 야닉 은가쿠의 선수가 클로킹을 했습니다. 거의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50% 정도의 스냅만 참여를 했고 좀 뭐 이제 데이비 박티아리를 상대로 이제 이렇다 할 모습을 못 보여줬는데 저는 좀 이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헌터가 없었던 것도 결정적이었지만 너무 시즌을 앞두고 이 트레이드가 이루어졌다는 게 바이킹스에 좀 적응할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뭐 어쨌든 이제 수비 쪽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바이킹스였고 그 아쉬움이 더 깊은 쪽은 사실 이제 프런트 세븐보다는 세컨더리 쪽일 것 같습니다. 그 1주차에 나왔던
코너백들이 모두 만 25세 이하의 선수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젊은 피라는 것은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경험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신구 조화가 적절히 돼야 이게 이제 베스트인 건데 미네소타는 이제 너무 급진적으로 이제 젊은 선수들만 있었기 때문에 뭐 아담스와 로저스 듀오를 맡기에는 좀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예. 뭐 공수 양면에서 바이킹스의 어떤 무게감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물론 이제 한 경기뿐이어서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정도의 경기력이라면 올 시즌 플레이오프 경쟁이 좀 쉽지 않을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패커스와 바이킹스의 경기는 마무리를 지어보겠고요. 다음 얘기해볼 경기는 콜츠와 제규어스의 경기입니다. 27대 20 제규어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역시 베올프 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경기 전 매치업만 봐서는 크게 뭔가 볼거리가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는데 왜 민수 있는데요? 내용이 정말 재밌었어요. 예. 그래서 좀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고 저는 일단은 이 숫자들을 몇 개 좀 말씀드리면서 이 경기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전진 야드가 445대 241, 타임 오브 포제션 33분 대 26분. 근데 이제 어느 팀이 이겼을까요? 더 적은 팀이 이겼죠. 이게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제규어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드너 민슈 선수가 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가져갔는데 어디 이제 한 80년대 락스타 같은 스타일을 하고 나왔어요. 코스염은 여전했고 또 뒷머리가 살짝 기른 게 이제 헬멧 밖으로 좀 삐져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 가장 인상 깊은 건 이제 패스 성공률이었습니다. 95%의 패스 성공률. 그러면서 이제 슈퍼볼 시대에 3개 이상의 터치다운과 함께 95% 이상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한 역대 3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민슈가 지난 시즌에도 루키치고는 이제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 저희가 이런 평가들을 했었는데 네. 그거보다 더 안정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성장을 이뤄냈다라고 봐야겠죠.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10명의 다른 리시버에게 공을 뿌렸고 그리고 3개의 터치다운도 각각 한 명씩 이제 나눠서 다른 3명에게 이제 터치다운을 했던 게 좀 인상이 깊었는데 그리고 좀 가장 눈에 띄었던 장면은 패스러시가 들어오는데 보통 이제 쫄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사이드암으로 이제 패스를 연결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 앞서 말씀해주신 이제 다양한 선수들을 썼다는 점도 또 고무적인 게 작년에는 사실 DJ 샤크에게 좀 의존도가 높았잖아요. 예. 그런데 물론 한 경기기는 하지만 이제 샤크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이제 여러 선수들에게 이제 패스를 뿌린 것도 민슈가 성장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예. 어쨌든 성장하는 걸 좀 지켜보는 게 굉장히 좀 즐거운 선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마 이제 슬램덩크의 안 선생님이 이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강백호처럼 네. 그렇게 좀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가드너 민슈인데 그 이번 경기에서는 민슈 옆에 있었던 그 러닝백 선수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임스 로빈슨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언드래프티드 루키인데요. 깜짝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번의 캐리에 62야드. 뭐 러싱 야드는 많지 않았습니다만 이 선수가 리시빙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28야드 이제 캐치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합하면 90야드입니다. 이 드래프트도 되지 않은 선수가 1주차에 선발로 나와서 이런 성적을 보여줬다? 참 이제 기대 이상의 맹활약을 펼쳤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세이콘 바클리 선수가 자주 하는 플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루키 때 이 선수를 허들하는 동작으로 뛰어넘으면서 굉장히 좀 인상을 강하게 남겼던 바클리 선수였는데 그와 비슷한 플레이를 해냈습니다. 그게 앞서 말씀해주신 그 28야드짜리 리시빙이 이 허드를 통해서 만들어졌었어요. 예. 그래서 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이제 그런 데뷔전이었고 이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FCS 소속 학교 출신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대학 시절에 1부 리그에서 뛰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프로 구단들의 좀 눈에 들지 못했고 결국 드래프트가 안 됐던 선수였는데 뭐 그건 이제 대학까지의 커리어고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프로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느냐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어쨌든 첫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제임스 로빈슨 선수였고 그러면서 이제 30년 만에 1주차 선발로 나온 언드래프트 루키 러닝백이 됐다고 해요. 그 전에 이제 최근 나왔던 3명이 이제 그때 같이 자막에 나왔었는데 74년에
더그 코타라는 선수가 있었고 90년에 데릭 로빌 그리고 이제 브루스 퍼킨스라는 선수가 각각 다른 팀에서 이제 데뷔전을 치렀었는데 그 이후에 30년 만에 언드래프티드 루키 러닝백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1주차에 데뷔전을 가졌던 그런 이제 로빈슨 선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리그에서 뛰고 있는 러닝백 중에 필립 린지 그리고 오스틴 에클러 같은 선수들이 언드래프티드 출신으로 예. 이제 지금 슈퍼스타가 된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그 신화를 이 제임스 로빈슨이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 예. 잭슨빌은 사실 시즌 직전에 레너드 포넷을 방출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진짜 화끈하게 그냥 지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뭐 잭슨빌이 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는 마일즈 잭 선수가 대단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11개 태클, 1개 색, 1회 태클 폴로스, 2개 큐비 히트를 기록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눈에 띄었던 선수는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뽑았던 CJ 핸더슨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도 굉장히 좋은 활약 보여줬습니다. 그 1라운드 전체 9번 그리고 코너백 포지션에서는 이제 제프 오쿠다 다음으로 뽑혔던 게 바로 이 CJ 핸더슨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충분한 가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저는 한 3개 정도 있었습니다.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인터셉션이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서드다운 상황에서 이제 정확한 태클로 예. 이제 상대의 퍼스트 다운을 저지했던 이제 장면이 하나 있었고, 물론 이제 이후에 이제 퍼스트 다운이 경신되긴 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경기의 마지막 드라이브의 그 마지막 스냅에서 상대의 넘버원 리시버 T.Y. 힐튼과의 1대1 맞대결에서 이제 패스 굴절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승리를 확정짓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CJ 핸더슨이었습니다. 예. 이 선수가 이제 이날 기록했던 스탯이 5개의 태클, 1의 인터셉션, 3개 이제 패스 굴절이었는데 말씀해 주셨던 이제 좋은 플레이들도 있었고 더 대단한 것은 이 선수가 중간에 이제 컨커션 때문에 잠깐 나갔다가 왔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이제 뇌진탕 증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그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는 게 참 루키 선수로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 뭐 정말 대단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제일런 램지나 AJ 부에 같은 최근에 이제 잭슨빌을 이제 지켜왔던 코너백들이 모두 떠났잖아요. 잭슨빌 팬들은 이제 그 선수들이 이제 생각이 나지 않을 만한 그런 이제 새로운 넘버원 코너백을 찾은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잭슨빌 제규어스가 올 시즌 많은 승리를 하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가드너 민슈를 지켜보는 재미가 있고 이 정도의 이제 퍼포먼스를 민슈가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사이드칸 구단주의 마음을 좀 흔들 수 있는 그리고 그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시즌 프리뷰 때 잭슨빌이 사실상 최하위 후보 중에 하나다. 예. 그래서 어쩌면 트레버 로렌스를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민슈가 이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하위는 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민슈를 믿고 있었어요. 뭐 제 얘기가 좀 무색할 정도로 네. 민슈가 이제 개막전부터 지구 라이벌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젊은 팀이기 때문에 좀 기세를 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해보고 이제 남은 경기들도 어떻게 치를지 좀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콜츠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콜츠가 필립 리버스를 데려오면서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라는 이제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에 보답하지는 못했던 첫 경기의 리버스였습니다. 일단 성적을 놓고 보면 46번의 패스 시도 36번의 성공 거기다가 363야드 하나의 터치다운 2개의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는데 뭐 일단 턴오버가 2개라는 점이 좀 눈에 띄죠. 인터셉션이 2개인 게 좀 아쉬웠어요. 그 지난 시즌 차저스에서도 좀 많은 인터셉션을 기록하면서 좀 불안함을 노출을 했었던 리버스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콜츠에 와서 조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또 오펜시브 라인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 턴오버 문제가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해봤는데 어쨌든 개막전에서는 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 부분과 함께 또 하나 문제가 됐던 부분이 지난 시즌 이제 4쿼터 마지막 이 파이널 2미닛 드라이브에서 원 포지션 상황이었는데 역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이 사실 가장 큰 문제였던 이제 필립 리버스였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올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CJ 핸더슨의 이제 패스 굴절로 끝이 났는데 그 드라이브에서 사실 충분한 시간과 기회들이 있었어요. 예. 이제 동점까지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리버스가 좀 베테랑 치고는 좀 아쉬운 경기 운영으로
그 동점까지는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에이징 커브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필립 리버스 선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콜츠의 플레이 중에서 아쉬웠던 부분 7대0 상황에서 상대 골라인 바로 앞에서 포스 앤 원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포스 앤 원을 가장한 포스 앤 투기는 했어요. 그런데 턴오버로 연결이 되면서 결국 이제 역으로 스노우볼이 좀 굴러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경기를 끝났을 때 7점 차로 끝이 났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터치다운을 안 하고 필드골을 차고 거기다가 앞서 이제 블랑켄쉽 선수가 30야드 필드골이 하나 실패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넣고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필드골을 넣었다? 그러면 경기 이기는 거거든요, 사실. 물론 이제 많은 가정들이 깔려 있긴 합니다만 경기 초반부터 너무 도박성 짙은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가 추격할 여지를 줘버렸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프랭크 랄크 감독의 성향과도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이분이 좀 공격적인 이제 그런 플레이콜을 많이 하는데 뭐 이제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이제 그거에 따른 좀 비판은 이제 감수를 해야겠죠. 뭐 어쨌든 이제 첫 경기를 지면서 출발했던 콜츠였습니다. 또 하나 뼈아픈 부분이 이제 말론 맥 선수의 부상인데 이 선수가 2쿼터에 이제 러싱 플레이를 하고 나서 다리를 부여잡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론 맥 선수를 이제 대체해서 공격을 계속해서 참여했던 선수가 하인즈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물론 이제 터치다운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28야드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론 맥 선수의 빈자리가 전반적으로 잘 안 채워진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말론 맥 선수가 결국 아킬레스 부상으로 그 시즌 아웃 진단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 말씀해주신 하인즈 선수나 이제 신인 조나단 테일러가 이제 그 공백을 메워야 돼요. 저희가 콜츠 프리뷰를 할 때 이 조나단 테일러가 말론 맥이라는 이제 좋은 선배가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연착륙을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1주차 만에 또 말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됐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선수가 좀 어깨가 무거워질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이 공격이 좀 헐거워진 느낌이 많이 드는 이제 콜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필립 리버스 선수의 이제 은퇴가 멀지 않았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콜츠와도 지금 1년 계약만 했기 때문에 네. 당장 내년에는 어떤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리버스 선수가 이제 현역 연장 의지가 있다면 예. 다음 경기부터는 이런 턴오버 문제들부터 좀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규어스와 콜츠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경기는 이제 카디널스와 나이너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카디널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24대 20 넉점의 승리를 가져갔던 카디널스인데 첫 경기 이제 나이너스의 승리를 가져갔으니까 대열을 낚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원정에서 이제 작년 NFC 챔피언을 잡았기 때문에 뭐 카디널스와 카일러 머리에게는 정말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네, 일단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 여러 개 있긴 했었지만 제 생각에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10대 0 상황에서 나왔던 이제 이지켈 터너 선수의 펀트 블락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플레이가 아니었다면 사실 좀 추격에 어려움이 있었을 법한 그런 카디널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초반에는 나이너스의 이제 강력한 압박에 좀 밀렸던 카일러 머리였어요. 그러면서 좀 패스 정확도도 높지 않았고 예. 이리저리 좀 쫓기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펀트 블락을 바탕으로 좋은 필드 포지션에서 이제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예. 뭐 분위기를 바꿨던 이제 카디널스였습니다. 예, 펀트 블락 이후에 단 한 번의 플레이로 이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었던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카일러 머리 선수의 성적을 좀 살펴보면 40번의 패스 시도 26번의 패스 성공. 그러니까 패스 성공률이 굉장히 높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230야드와 함께 하나의 터치다운, 하나의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고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평범한 성적인데 러싱 기록이 또 있습니다. 13번의 러싱을 시도해서 91야드를 나아갔고 결국 이제 하나의 터치다운까지 직접 기록을 했었던 카일러 머리 선수였는데 이 러싱 터치다운이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소름 돋았어요, 진짜. 혹시 이 경기를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요 장면만이라도 꼭 좀 그 클립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빅 러싱 플레이가 있었는데 3쿼터 11분 정도가 남았을 때 이 색 그리고 펄 스타트로 이제 서든 17이 됐었거든요. 17야드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한 방에 25야드를 달려가지고 펄스 다운을 따냈습니다. 저는 예전에 콜린 캐퍼닉의 전성기가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이 캐퍼닉도
이런 장거리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예. 요 스크램블링으로 이제 위기들을 돌파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때 모습들이 이번 1주차의 머리에게서 좀 보였던 것 같고, 또 머리의 러싱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혹시 슬라이딩 하는 거 보셨나요? 네. 그때 이제 현지 캐스터들도 좋은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 슬라이딩 동작이 야구 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좋은 슬라이딩이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 1주차 경기들을 보면서 다른 쿼터백들을 좀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좀 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거나 좀 어떻게 이제 쓰러져야 될지 잘 모르는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카일러 머리 선수는 뭐 워낙 야구를 또 열심히 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또 MLB에 1라운드에 뽑혔던 네, 선수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그 슬라이딩을 잘 활용했고, 실제 경기에서도 그 상대가 이 슬라이딩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제 뒤늦게 컨택을 하면서 2번이나 이 반칙이 불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상대 페널티를 좀 삥 뜯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하든인가요?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사실 15야드짜리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경기 그 승패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그런 페널티들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카일러 머리 선수였고, 그리고 이제 저는 지식이 하나 늘었는데 그때 이제 현지 중계진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카일러 머리 선수가 엔드존 안에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었고, 물론 이제 앞에서 홀딩 반칙이 나오면서 이 반칙으로 선언되진 않았습니다만 카일러 머리 선수가 오른쪽 바깥쪽으로 공을 던졌고 받아줄 만한 선수가 거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인텐셔널 그라운딩 반칙이 선언될 법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엔드존 안에서 인텐셔널 그라운딩 반칙을 범하게 되면 세이프티가 선언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투 스트라이크에서 번트 파울이 되면 삼진이 되는 것과 좀 비슷한 룰이 아닌가 네. 싶어요. 네. 사실 이제 자주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접할 기회가 잘 없는데, 네,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어쨌든 또 지식이 하나 늘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다른 선수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선수는 아마 디안드레 홉킨스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이 선수가 14번의 캐치로 151야드를 갔습니다. 물론 이제 제역전 터치다운이 될 뻔했던 이제 플레이들 포함해서 여러 중요한 플레이들을 만들어줬었는데, 아마 이 경기를 보고 이제 빌 오브라이언 감독이 굉장히 좀 배가 아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홉킨스에게는 좀 겹경사들이 생겼어요. 예. 그 시즌 직전에 이제 2년에 5,450만 불이라는 이제 기간은 조금 짧지만 정말 이제 거액의 계약을 맺었고, 예, 연봉 계약으로 따지면 쿼터백을 제외한 선수들 중에 최고의 계약이죠. 그리고 커리어 하이 14번의 캐치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휴스턴에서 드션 왓슨과도 이제 상당 기간 호흡을 맞췄지만 14개의 캐치까지는 기록한 적이 없었던 홉킨스였는데 어쨌든 요런 이제 개인 기록도 하나 만들어냈고, 예. 그리고 한 경기를 치렀지만 이제 2승을 거뒀던 디안드레 홉킨스입니다. 일단은 뭐 새로운 소속팀에서 이제 경기를 이겼고, 네. 그다음에 전 소속팀이었던 휴스턴이 이제 대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트위터에 또 재밌는 이야기를 남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grateful이라는 단어를, 이 단호함을 표시하는 점이죠. 마침표까지 딱 찍어가지고 이제 한 단어로 이 트위터를 올렸었는데, 보내줘서 고맙다. 뭐 약간 이렇게 비꼬음을 더해서 뭐 트위터를 남겼다 이렇게 봐야겠죠. 카일러 머리, 클리프 킹스버리 이런 좀 젊은 쿼터백과 이제 감독과 또 함께하는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됐고, 네. 또 같은 포지션의 이제 전설적인 플레이어 이제 레리 피츠제랄드와도 같이 뛴다는 게 홉킨스에게는 또 좀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예. 레리 피츠제럴드 선수에게도 이제 할 얘기가 있는 것이, 피츠제럴드 선수가 이날 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플레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이 전반 막판에 제인 곤잘레스가 56야드짜리 필드골 성공시켰잖아요. 그 직전 플레이를 보면 디안드레 홉킨스 선수가 이 공을 잡고 다운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 상대 수비 선수가 그 공을 쳐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피츠제럴드 선수가 재빠르게 잡아가지고 센터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카일러 머리 선수가 스파이크를 할 수 있었고 이 필드골을 찰 시간이 주어졌다.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게 수비 선수가 밀어내서 공이 빠졌다, 갖고 가는 데 좀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아마 스파이크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결국 그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필드골을 찰 수 있었고 그게 득점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스탯으로 남는 그런 플레이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베테랑의 경험이고 예. 또 팀을 위한 헌신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두 명의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은 이번 1라운더였던 이제 아이지아 시몬스입니다. 저희가 앞선 경기를 이제 리뷰를 하면서 1라운드 선수들에 대한 칭찬이 좀 많았었는데 이 경기는 좀 달랐습니다. 아이지아 시몬스 선수가 어마어마한 플레이들을 저 반대 의미의 어마어마한 플레이죠. 어마어마한 플레이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첫 번째 스냅, 첫 번째 플레이부터 조지 키틀 선수에게 이 호스칼라 태클 반칙을 범하면서 15야드를 줬어요. 뭐 그것까지는 이제 루키의 좀 뭐 의욕이 앞선 플레이였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실드는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나이너스의 첫 번째 터치다운 상황이었던 이제 라인 모스터트 선수의 76야드짜리 터치다운이 있었잖아요. 그 플레이가 아이지아 시몬스 선수의 지분이 한 8할 정도 되는 뭐 그 정도의 플레이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이너스가 재역전을 만들어내는 그 터치다운 상황에서도 이 아이지아 시몬스 선수의 지분이 상당했다. 이것도 한 6할 7할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제 한마디 좀 첨언을 하면 그 라인 모스터트의 터치다운 장면에서는 그 모스터트가 이제 바깥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제 예측해서 먼저 그쪽으로 이제 스텝을 밟았다가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역동작에 걸린 거죠. 봉변을 당했죠. 그러면서 모스터트가 이제 워낙 그 순간 가속력이 좋기 때문에 예. 이게 또 맨커버리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고, 그 두 번째 터치다운에서도 이제 두 명의 수비수와 두 명의 공격수가 있었는데 예. 이 두 선수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으면서 한 선수에게 이제 쫓아갔어요. 그러면서 뭐 나머지 한 선수가 완전히 오픈이 됐고 이제 가로폴로가 이제 쉽게 터치다운으로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선수를 쫓아가야 하는 쪽이 사실은 이제 이 아이지아 시몬스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뭐 어쨌든 이 두 개의 터치다운에 이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만 해도 아이지아 시몬스 선수의 출발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벤스 조셉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굉장히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인 선수가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 걱정이 들기는 하는데, 뭐 워낙 운동 능력이 좋고 가지고 있는 이제 재능이 있는 선수니까 이제 프로에서 한번 혹독한 맛을 봤잖아요. 예. 그래서 좀 필름 스터디도 열심히 하고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음 경기부터는 이제 좋은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카디널스의 전반적인 면을 좀 놓고 보자면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첫 경기였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난 시즌에 카디널스가 나이너스 상대로 좀 강한 면모를 보이긴 했습니다. 경기를 두 경기 다 지긴 했는데 뭐 두 경기 다 굉장히 팽팽하게 흘러갔던 경기였고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았을 경기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쨌든 이번 시즌에는 첫 경기를 이겼으니까 지난 시즌보다 발전했고, 특히 이제 홉킨스의 가세가 큰 도움이 되면서 올 시즌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첫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워싱턴을 상대를 하게 되는데 워싱턴의 수비가 막강한 걸 좀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 수비를 상대로 카일러 머리 선수 그리고 디안드레 홉킨스가 가세한 이 공격진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카디널스가 이제 워싱턴만 잘 넘어간다면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캐롤라이나, 뉴욕 제츠 그러니까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들이거든요. 예. 물론 뭐 이 팀들에게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담보할 수는 없지만 예. 비교적 이제 스케줄이 쉬운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까지 연승을 이어간다고 하면 생각보다 그 좋은 시즌 스타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나이너스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너스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 그건 리시버진의 부재였습니다. 뭐 디보 세뮤얼, 브랜든 아이육 이 원투 리시버 듀오가 모두 이제 경기에 출전을 못했고 러닝백 테빈 콜먼도 좀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이날 나왔던 이제 리시버진을 좀 먼저 살펴보면 켄드릭 본, 단테 패티스, 트렌트 테일러 이렇게 세 명의 선수가 나왔는데 이 세 명의 선수가 4개의 리셉션 41야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셋 다 크게 존재하지 않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좀 엿볼 수 있었던 게 지미 가로폴로가 확실히 정상급 쿼터백은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좀 볼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리시버가 없으니까 프로그레션을 읽는 게 너무 느리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오라인이 한 번씩은 붕괴되기 마련이잖아요. 늘 이제 오라인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만은 없으니까. 근데 오라인이 무너질 때마다 뇌절이 오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제 최선의 플레이를 해내는 것이 이제 엘리트 쿼터백의 자격이라고 한다면 가로폴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결국 조지 키틀과 라인 모스터트에게 이제 의지를 해서 이제 경기를 풀어갔는데 문제는 조지 키틀도 이제 전반전에 부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후반에 돌아오기는 했는데 후반에는 캐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 컨디션이 아닌 상태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뛰었다고 봐야겠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후반에 이제 역전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가로폴로가 다시 좀 힘을 낼 그럴 동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뭐 가로폴로 선수가 혼자서 팀을 역전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이너스가 부족했던 부분 역시나 서드다운 컨버전인데 성공률이 너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너스가 18%, 그다음에 카디널스가 50%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서드다운 컨버전이라는 거는 저는 좀 그 스킬 플레이어진들의 부재와 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드다운은 어떻게든 그 목표한 야드를 이제 나아가야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고, 그럴 때는 이제 쿼터백들이 가장 믿을 만한 공격 옵션을 찾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나이너스가 뭐 리시버들도 많이 다쳤고 키트도 이제 경기 중간에 부상을 당했었기 때문에 가로폴로가 서드다운을 좀 믿고 던질 만한 선수가 없지 않았을까? 뭐 그런 것들이 이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뭐 나름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셨던 부분들, 이 조지 키틀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또 다른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는데 특히나 이제 코너에서 2명이 아웃이 됐습니다. 이 리차드 셔먼 선수가 다리 쪽에 부상을 입으면서 IR에 올랐고 장기간 출장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코너백 아켈로 위더스푼 선수가 이제 컨커션 증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 출장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안 그래도 지금 부상당한 선수가 너무 많은 나이너스잖아요. 여기다가 부상 선수가 또 추가가 됐고, 뭐 어쨌든 이제 부족한 이 리시버진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모하메드 사누가 오긴 했지만 모하메드 사누가 패치해서 보여줬던 모습은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성적이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올 시즌 초반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나이너스인데, 다행히 이제 스케줄을 보면 상대들이 그렇게 강한 팀들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뉴욕 제츠, 뉴욕 자이언츠, 필라델피아 이글스, 마이애미 돌핀스 이렇게 4팀인데, 그러니까 초반에 주전 선수들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 팀들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좀 거둬야 나중에 또 플레이오프 진출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나이너스입니다. 참 불행 중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팀의 전력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약팀들을 만났다는 점이 이제 나이너스로서는 뭐 천만다행인데, 네.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혹여나 그 약체 팀들에게 한두 번 발목을 잡힌다면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가 없게 되거든요. 쉽지 않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슬슬 슈퍼볼 후유증 이야기가 네. 또 뭐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현지 언론에서 더 스멀스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카디널스와 나이너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뭐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카일러 머리 선수를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지켜봤는데, 어쨌든 쉽지 않은 상대를 이겼다는 점에서 예. 좀 고무적이었고, 사실 이제 한국의 NFL이 조금이라도 더 알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뭐 기사가 한 번 더 나가거나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작지만 이제 그런 씨앗들이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위해서라도 카일러 머리 선수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일러 머리 선수에게도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경기인 이 베어스와 라이언스의 경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